자, 수능을 앞둔 고3 이과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수학 강의입니다. 개념 정리나 문제풀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 내용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 둔 강의입니다. 2016년 9월 모의고사 가형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개분수 미분법만 하시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여서 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자리, 0이 아닌 네 자리 자연수 중에 각 자리 수의 합이 7인 되는 거니까 네 자리 자연수를 먼저 나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그 경우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0이 아닌 네 자리의 자연수. 자, 여기서는 중복을 허락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특수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잘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걸 나중에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내부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내부의 점 P 또는 삼각형 내부의 점 P 또는 오각형 내부의 점 P 또는 육각형 내부의 점 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P에 대한 그런 벡터 관계들의 그런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합차에 대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을 다 P로 정리해서 다 정리하시면 문제를 그나마 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6번 문제를 보면 PA 벡터, PB 벡터, PC 벡터, PD 벡터를 더한 게 CA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CA 벡터를 PA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PA는 없어지고 기억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걸 가지고 PB 벡터와 PD 벡터와 CP 벡터의 관계를 BDC면 그럼 결국 B하고 D하고 C의 삼각형 관계 아닙니까? 결국은 삼각형의 내부의 점에 점 P의 위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분 벡터의 개념으로 P의 위치를 잡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 도형 내부에 있는 점 P점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 내분 벡터를 해석하는 방식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16번 직사각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형에서 내부의 점 P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출발점을 다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를 주고요.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을 구하는 그 과정 안에서 가나 다 해서 세 가지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식들의 흐름을 보시면 가를 구하면 가와 나의 식이 또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를 봤더니 평균값이기 때문에 나를 구하게 되면 또 자동으로 다를 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구하시면 나다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를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 나가 K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이해하는데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는 K에다가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문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문제가 많잖아요. N도 있고 그게 또 4장을 뽑고 그다음에 또 K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적절하게 N에다가 1부터 N에다 한 10 정도? 10이 좀 작나? 한 20 정도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 1부터 20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장의 카드를 선택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런 문제들은 아시겠죠?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P가 있고요. XY 평면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두 점 AB가 있는데 AB, P의 법선 벡터가 나와 있습니다. 법선 벡터가 나와 있다는 의미는 도형의 관점으로 풀지 말고 공간 도형에서 좌표 표현해서 도형으로 풀지 마시고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뭐 도형으로 그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좌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간 좌표에서 제대로 작도를 할 수 있으면 작도를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식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ABP의 평면의 방정식을 점 P를 지나고 법선배 다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면이 원하고 만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 위에 있는 평면에 있는 점과 만나는 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면 위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S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상의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SY 평면이라는 거는 Z가 0인 평면이에요. 그래서 두 평면이 만나는 교점은 결국 직선이 나옵니다. 공간상의 좀 기울어진 평면이 SY 평면이나 YZ 평면이나 ZX 평면하고 만나는 그 점의 자체를 찾으면 그 교점의 그 점들의 모임이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을 찾으시면 SY 평면 위의 직선과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원의 교점을 찾으시면 AB의 길이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건 평면 도형 문제니까 현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법선 벡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방정식으로 최대한 빨리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 그릇 ABC에 남김없이 담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게 많아요. 무엇을 어디에 담는다든가, 뭐 이렇게 앉는다든가, 아니면 뭘 던진다든가,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 관계예요. 왼쪽에 있는 게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역이 있고, 거기서 서로 대치되는, 뭐, 맞히거나 앉거나 하면 치역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왼쪽에 5개를 1, 2, 3, 4, 5를 놓으시고, 오른쪽에 A, B, C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도 담지 않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가장 특별한 조건은 그릇 A에 과일 2개가 담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릇 A에 과일 2개를 먼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1, 2 담고요. 나머지 과일을 어떻게 2개만입니다. 2개만이니까 다른 거 3, 4, 5는 BC에다가 주면 됩니다. 함수 관계죠, 그냥. 그래서 충분히 뭐 이렇게 담는 거라든가 뭐 볼펜을 필통에 넣는다든가 학생 의자에 앉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함수 관계로서 표현을 해놓으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매우 복잡한 도형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타부터 B에서도 출발합니다. 세타고요. E하고 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D를 원을 하는 지름으로 있으니까 D의 중점에 중심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EF를 무엇으로 볼 거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EF는 이 원의 현이죠. 우리가 현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원의 중심에서, 그쵸? 원의 중심에서 각 현의 원 교점이 만나는 점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D의 중점 M이라고 할게요. M에서 F까지의 선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F도 마찬가지예요. DF도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의 길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그러니까 수직이동선을 그려야죠. 수선의 발을 그리면 당연히 수직이동선이 됩니다. 그런 작업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또 안에 작은 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원이 지금 내접하고 있습니다.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접점, 내접점, 그 접점이 일직선상에 있음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됐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술술술 풀리죠. 자, 세타 표시 들어갑니다. B 세타고요. C 수직이고요. E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러면 각들이 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각과 모든 길이가 다 표현이 됩니다. 자, 접하는 상황, 현의 개념, 원끼리 내접하는 경우,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결국은 다 기본 도형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결국 구하라는 걸 보면 f1이 2분의 1일 때 f2에서 g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전체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fx를 구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f2 값을 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gx에서 ft 값을 모르기 때문에 또 g 값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가에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fx를 구하려면 자, 무조건 부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함수에 곱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함수에 곱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분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분을 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부분적분법으로 할 거냐, 치환적분법으로 할 거냐인데, 그 전에 함수가 지금 두 개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게 되면 부분적분법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치환적분법은 더더욱 안 되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두 함수의 곱을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꼴로 보지 않고 x, 그러니까 1차 x 곱하기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을 치환적분법은 100% 안 됩니다. 부분적분법으로 이걸 해석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함수를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자꾸 무조건 부분적분법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적분 계산은 부분적분법 아니면 치환적분법 둘밖에 없단 말이야. 자꾸 그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변형을 좀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힌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적분하는 것도 있었구나 정도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내 마음속에 적분은 부분적분법과 치환적분법이고요. 치환적분법은 딱 보면 알아요. 미분해서 나타나는 함수가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함수를 치져 넣는 거예요. x 곱하기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그러면 x는 x대로 미분과 적분이 자유롭고요. 오른쪽도 적분이 가능하죠. x제곱 미분하면 x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부분적분법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수식을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자유롭게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그 fx의 역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울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와 미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와 미분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100% y는 x의 대칭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성함수의 미분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fgx가 x를 미분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fx와 그의 역함수의 미분관계는 y는 x의 대칭을 이용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거는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와 적분관계도 역함수를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말고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타원이 있고 초점이 있고요. 길이 조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원의 기본에 대한 얘기죠. 좌표로 푸는 문제일 일은 없고요.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F에서 Q까지 선분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F-Q와 FQ의 합이 2A 즉 12다를 활용해서 둘레의 길이를 다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본 개념 가지고 해결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쭉 봐도 실내도 나오고 실내 구간 나오고 그러면 추정 문제죠. 그래서 추정 문제는 모비율의 추정인지 모평균의 추정인지 먼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모비율의 추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표본 비율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P 핵과 Q 핵을 구한 다음에 그 실내 구간에 맞는 공식을 통해서 추정하는 공식이 있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정에서는 그 실내 구간 나타내는 공식 반드시 그것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24번 공식 한번 되새김하는 기억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평면이 4분의 파이, 이면각이 4분의 파이이고요. 각 평면에 점 A, B를 가 있고요. 그래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그런 형태입니다. 이랬을 때에 A, B, C, D의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선분 AB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일단은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BCD를 밑변으로 하고요. 높이를 A에서 수선의 말을 내린 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B의 길이가 2인데 AH의 H 수선의 말을 내리는데 ABH가 6분의 파임을 알 수 있죠. 선분 AB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이니까. 그러니까 직선과 베타가 이루는 각을 작도할 때는 직선의 임의의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말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 점이 H입니다. 그래서 H를 작도를 하시고요. 그러면 ABH에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AHC에서도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된 그 거리 관계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에서 AB와 관련되어 있는 삼각형의 모든 길이를 다 알 수 있고요. H에서 AC와 관련된 삼각형 ACH에서 모든 길이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하고 AD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D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H점이 포인트죠. 왜냐하면 H에서 DB로 이렇게 교선 A를 평행하게 선분을 쭉 그어놓으면 CD의 길이와 B와 D의 중점을 M이라고 할게요. 그 중점과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CD와 HM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D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AD의 길이와 AB의 길이는 알고 있지만 AD와 AB의 각도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밑에 베타 평면에서 작도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작도를 미리 다 해놓은 거죠. H에서 B까지 선분 그어놓은 거고요. 그 선분을 H에서 DB에 평행하게, 아니 수직으로, 그래서 DB의 어느 임의의 점에다가 찍어 놓는 거죠. 중점은 아니겠네요. 미안합니다. 중점은 아니에요. H에서 DB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DB의 길이를 이쪽 양쪽으로 반반씩 나눠서 구하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DB하고 H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 길이를 K라고 하면 KB와 KD의 길이를 따로따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자꾸 내려야 되고요. 직선과 평면의 관계에 수선의 발 그 각도 작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길이 찾는 방법들, 그래서 자꾸 작도를 일일이 다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좀 어렵죠. 어렵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기본입니다. 부피 구하라는 얘기니까 넓이 구하고 높이 구하라는 얘기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게 직각삼각형을 줬고요. 길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의 개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만 잘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씩 작도해 나가면 실마리를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gx가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함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무슨 함수인지 모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미분하거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gx가 어떤 함수인지 x값에 따라서 잘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값에 따라 분류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나온 그 함수 그래프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구역별로 나눠서 함수를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함수가 절대값으로 표현됐을 때는 반드시 범위에 맞춰서 함수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hx가 지금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개로 보셔야 돼요.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hx를 미분한 함수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겁니다. 다시 h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럼 hx가 미분 가능하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hx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h-x죠. 그럼 그 h-x라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냥 함수에 불과해요. 이거 미분 함수인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미분한 새로운 함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 kx라고 하죠. 미분한 함수를 kx라고 하자고. 그럼 그 kx가 뭐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도록 gx는 미분 가능한 점이 비록 있지만 4차 함수를 잘 만들어서 kx도 미분 가능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계가 되는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면 됩니다. 그 함수가 서로 다르죠. 구간에 따라서 서로 함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 뭘 따져봐야 되니까 미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점에서 미분되도록 4차 함수의 개수들을 잘 맞춰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잘 정리하세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특별한 점에서 반드시 함수가 서로 다릅니다. 함수가 서로 다르니까 그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특이한 게 이계도 함수까지 물어본 거예요. 별거 없어요. h-x는 그냥 함수에 불과합니다. kx예요. 합성함수 미분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하셨을 때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그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hx의 미분 가능성은 경계가 되는 점, 함수가 서로 다른 점에서 함수를 미분해서 그 점들을 좌우값을 대입해서 같게 만드는 그 개수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